우선 제목이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몸속으로 들어온 기계, 몸을 확장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훨씬 구미가 당기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발표해 주실 분은 보일 스님이신데요. 철학을 전공하셨고 불교학으로는 동아시아 불교, 특히 6, 7세기 중국과 한국 불교의 사상적 교류에 관한 연구를 하신다, 이렇게 안내가 되고 있는데요. 그거보다는 실은 학예 스님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 해인사의 승가대학 학장으로 계시는데요. 이 인공지능 관계에 설명을 하시려고 그동안에 글도 많이 쓰셨고 노력을 해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제에 아주 적임이시다라고 이제 편집위원들이 생각을 했는데요. 저서로는 AI 부디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아직 읽어보질 못했는데 꼭 읽어보고 싶은 그런 책을 이미 내시기도 했네요. 그리고 인공지능 챗봇에 대한 선문답 알고리즘의 데이터라는 거예요. 제목만 들어도 여러분 관심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보일 스님을 이어서 모시려고 하는데요. 파워포인트로 발표를 하시게 돼서 여기 올라오시진 않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 두 번째 발표를 맡은 보일이라고 합니다. 지금 너무 이렇게 있어 보이게 소개해 주셔갖고 좀 민망하네요. 어쨌든 저는 지금 따로 전공은 있지만 지금 이렇게 그 학인들하고 같이 오래 전부터 인공지능을 계속 관심 갖고 이야기도 하고 글도 쓰고 논문도 쓰고 해오는 과정에 있습니다. 근데 저도 지금 이게 인공지능을 하다 보니까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서로 너무나 긴밀하게 다른 여타의 기술적 발전 그리고 인문학적 성찰들하고 너무나 깊숙이 연결돼 있다는 것을 차츰차츰 알게 됐고요. 한 십몇 년이 넘어오면서 최근에 와서는 저도 어느 순간에 이제 이 포스트 휴머니즘의 이 모든 행로가 마치 강이 흘러 바다로 흐르듯이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바다에서 모든 기술적인 성찰들, 인문학적 성찰들이 한 바다로 모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랴부랴 몇 해 전부터 이 포스트 휴머니즘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리서치도 많이 하고 이제 글도 쓰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이 포스트 휴먼 논의가 단순히 어떤 기술적 흥미에 의해서 논의되어지는 단계를 넘어서서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이게 아주 현안이 되고 굉장히 기술은 말할 것도 없고 인문학, 계통, 철학, 종교학 할 거 없이 말 그대로 엄청난 관심을 지금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리서치하는 바로는 6개월 또는 1년 상간에 서구권에서 나오는 영어로 된 이 포스트 휴머니즘 논의가 거의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대부분 좀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 다 기독교에 더 국한된 그런 논의들을 예상되는 질문들에 대한 예상되는 답변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불교에 대한 진지한 성찰들은 아직 이렇게 보편화되지 않았다. 근데 지금 이렇게 오늘 불교 평론에서 이렇게 시작이라 그럴까요? 불교계에서 학계와 어떤 그런 공동체를 승가를 불문하고 이렇게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것을 이렇게 타이틀로 띄워서 이런 학회를 개최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물론 너무 감사한 일이고 좀 제대로 지금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이다 뭐다 명칭이 어쨌든 간에 제대로 지금 맥을 짚고 지금 어떤 논제가 설정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각설하고요. 일단 하나씩 들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시간이 저한테 주어진 게 30분이죠. 예, 15분까지요. 예, 어쨌든 부지런히 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그 제목을 몸속으로 들어온 기회에 몸을 확장하는 기계 이렇게 달았는데 그 앞에 내용들은 사실은 백문의 불여일견이라고 일단 PPT 자료가 이렇게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일단 봐야지 뭔가 이렇게 감이라도 오지 단순히 이제 미래 기술 또 현재 진행되는 기술일지라도 느낌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아서 일단 PPT에 도움을 받도록 하고 뒷부분에 있어서 포스트 휴먼에 관련된 논의들 제가 이 오늘 발표에서 언급하고 싶은 내용들은 후반부에 잠깐 제가 같이 읽어드리는 걸로 이 발표를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안 돼요. 오케이. 네, 오케이. 근데 여러분 최근에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 중에 이제 유발 하라리의 호모 데우스가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이제 필독하는 그런 도서가 됐습니다. 여기서 유발 하라리가 아주 인상적인 얘기를 남기는데요. 최근에 과학 기술의 급격한 혁신이라 그럴까요? 혁신으로 인해서 인간을 그 신으로 업그레이드하려는 시도, 그러니까 거의 이제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한다 이거죠. 이 내용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과연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한다는 건가에 대한 일단 신뢰는 일단 이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러한 시도 자체가 인본주의의 논리적 결론인 동시에 인본주의에 대한 내재한 결함을 드러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이 포스트 휴머니즘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탈휴머니즘, 심지어는 반휴머니즘에 대한 논의라고 할 수 있고요. 왜 어째서 반휴머니즘 혹은 탈휴머니즘 논의가 전개되고 있고 또 이 인식에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지평이 지금 어디로 관통하고 있는지를 오늘 제 발표를 통해서 한번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인식이 안 되네요. 하나하나 해야 되나 따로. 여러분들 최근에 그 4차 산업혁명이라 그래서 저도 지금 3년째 지금 계속 그 칼럼을 쓰고 있는데 그 다양한 형태의 인공지능, 블록체인, NFT, 유전자 과학기술, 자율주행 자동차, 또 최근에는 아침에 눈만 일어나면 새로운 신조어들, 기술 관련된 신조어들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죠. 사실은 이걸 전부 알아야 되는가? 또 개별 기술들은 왜 최근에 이렇게 갑자기 기승을 부릴 정도로 같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가? 도대체 세상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인공지능 하나를 그냥 개인적 호기심으로 오래전에부터 이제 관심 갖고 하다 봤는데 지금의 그 모든 연결된 기술들을 추적하면서 느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인공지능도 아니고 사실은 블록체인도 아니고 그 모든 거의 본질은 데이터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 데이터가 어떻단 얘기인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 내려지고 있지만 그건 각자 학자들마다 이제 견해 차이가 있는 듯 하고요. 제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결론에 이른 결론은 우리 현실 경험 세계의 모든 정보들을 여러분 알고 계시는 온라인, 인터넷, 디지털 세계로 전환해가는 그 과정을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혹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데 그게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과거에는 현실적 물리적 경험 세계하고 온라인의 디지털 세계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고 우리는 사이버 세계라는 표현도 많이 썼고요. 사실 요즘에는 학계에서는 사이버라는 표현을 쓰진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이제 폐기된 용어라고 지금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 알다시피 현실과 물리적 경험 세계와 디지털 경험 세계가 더 이상 구분되어진 경계가 있는 그런 법계가 아니라는 거죠. 서로 상호 긴밀히 화엄에서 표현하듯이 상직상입되어 있는 서로가 서로를 필수 불가결하게 의존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즘 여러분 가상 이게 오늘따라 말이 안 듣네요. 다음으로 이거 보셔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이 동영상이? 잠깐만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 잘 아시면 가상현실은 이렇게 고글을 쓰고 HMD라 그러죠. 이런 식으로 가상 공간에서 이런 어떤 필요한 작업들을 띄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현재 기술로 활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과거에는 보잉사에서 747, 요즘 850 같은 비행기들을 분해 조립하기 위한 엔지니어들이 그 트레이닝을 받는 과정에서 저렇게 가상 공간에 저렇게 띄어서 일일이 다 해볼 수가 없으니까요. 직접 이렇게 가상 공간에서 해보거나 요즘 같은 경우에 존스 홉킨스 대학 같은 데서 그 심장 전문의들 또 심혈관계 전문의들이 실제
수술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가상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십 번, 수백 번 시뮬레이션을 하는 그런 트레이닝을 통해서 실제 그런 착오 또는 오류를 줄인 상태에서 이미 실제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을 집도하는, 그래서 이제 그 실패율을 제로로 만드는 그런 데로 이런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메타버스라는 얘기를 요즘 많이 하는데, 그 메타버스는 생각할 때 여러분들 언뜻 떠올리면 요즘 꼬맹이들, 애들 하는 그 게임하고 뭐가 다르냐. 뭐 메타버스가 우리 아바타, 나를 대신하는 에이전트, 나를 대신하는 캐릭터를 인터넷 게임 공간에 띄워서 움직이는 거 아니냐. 그건 옛날에도 있었는데, 심지어 우리 자식들이 하고 있는 메타버스가 그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기가 쉬운데, 실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메타버스의 가상성에 대한 그 논의의 중요성 또는 진지함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안입이 설신의, 특히 눈, 귀, 코, 혀, 몸을 그대로 그 메타버스 법계라는 공간 안에 마치 우겨 넣은 듯이 똑같이 현실 세계처럼 느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바로 이해가 안 오실 것 같아서, 마치 저희들이 뭐 우주 공간에서 유영을 하는 경험을 하고 싶다 했을 때 단순히 우주 공간에 내 아바타를 떨고 놓는 게 아니라 내가 햅틱, 이 장갑이라든지 고글을 쓰거나 아니면 고글 안 쓰더라도 특수 장비를 활용해서 마치 내가 우주 공간에 떠 있는 듯한 형태의 무중력 상태를 피부로, 압력으로, 냄새로, 귀로 모든 것들을 공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메타버스라고 한다. 뭐 예를 들면 거꾸로 심해 100m 아니면 1km의 심해까지 들어가서 어떤 그 심해 탐사를 한다고 했을 때의 압력, 느낌, 그런 갑갑함, 뭐 이런 것까지도 그대로 재현해낼 수 있는 게 메타버스 공간이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 물리적 생활, 우리 현실 세계의 경험을 또 하나의 법계를 새로 만들어서 우리의 생물학적,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는 그런 기술로서 활용되는 게 메타버스다. 이렇게 지금 최근에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런 가상 플레이 해봐 주실래요? 우리 일상생활에도 우리가 볼 때 메타버스가 따로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실과 이런 형태의 디지털 세계가 법계가 이렇게 중첩이 돼 있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이렇게 간단히 어떤 여성이 신발을 하나 구입하려고 산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아마 과거에는 인터넷에서 마우스를 갖고 지금 우리 하시듯이 이렇게 휘저어서 움직여서 클릭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우리가 무슨 고글을 따로 쓰는 게 아니라 직접 우리의 현실 세계 자체에 가상성이 침투해서 중첩된다는 거죠. 이런 얘기는 제가 100번을 말씀을 드려도, 그죠? 잠깐만요. 봐야죠. 감이 오시죠? 지금 안 나오나요? 안 나오네요. 아까처럼 5번. 네. 천천히 해보세요. 일단은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과정이 됐다라는 것이고요. 제가 편지한 가상성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우리 생활 도처에 이미 가상성이 침투되고 있고, 또 우리도 기꺼이 가상성 속으로 우리 신체, 또 우리 마음, 생각, 경험, 기억 할 거 없이 전부 다 그 가상성 안으로 편입되는 거에 대해서 주저함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기꺼이 오히려 들어가고 있는데, 그 방식이 뭐냐? 바로 데이터화 시켰을 때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일상 속의 물리적 현실 세계의 모든 경험들을 저렇게 디지털 데이터화 시키면 저런 형태의 메타버스 또는 저런 형태의 가상 공간의 구현이 가능한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상 공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과거처럼 이제 바로 우리 주변에서 언제든지 내가 필요하기만 하면 내 주변에서 핸드폰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다 몸속으로 들어가서 뭐 손가락만 플립을 한다든가 했을 때 바로바로 볼 수 있는, 지금처럼 이렇게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것은 아마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 지금은 우리가 얘기하면서 같이 웃게 되지 않을까. 그땐 그랬었지. 우리 옛날 벽돌폰 얘기하면 웃잖아요. 하지만 저희들 홍콩 영화에서 벽돌폰 볼 때마다 탄성을 자아냈었거든요. 부러워갖고. 근데 지금 그 장면 보면 웃잖아요. 똑같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들이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폼 잡던 시절도 있었다고 생각하면 되게 부끄러워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디지털 데이터는 도체에 편제되어 있다. 더 이해 편의를 위해서 지난 코로나 동안 아주 재미있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했죠. 이게 바로 그 얼스트라는 그
구글 어스죠. 구글 어스에서 최근에 2020년도에 프로모션 영상을 만들어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인터넷 디지털 공간에서 부동산을 사고 판단 말씀 들어보셨나요? 좀 황당하죠. 우리가 지금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아주 많이 벌어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메타버스 공간에서 부동산을 사고 파는 일이 벌어집니다. 일단 한번 이 프로모션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오디오는 안 나오나 봐요. 뭐 여러 가지로 기술적 한계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기술적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메타버스가 생겨나기도 하고 뭐 다양한 기술들이 나오는 거죠. 갑갑하다고 느끼는 거죠. 우리 인간의 신체 자체가. 그리고 오늘의 논의 포스트 휴먼이라는 게 바로 그런 맥락이죠. 우리의 정신적, 육체적 한계를 극복해 보겠다라는 욕망의 발현이죠. 지금 보시면 저렇게 메타버스 공간에서 타지마할, 뭐 피라밋, 자유의 신상, 맨하탄, 만리장성 전부 다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출시됐을 때 저도 관심을 갖다 보니까 한번 알아보니까 뭐 백악관이 그때 우리 돈으로 16,000원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3천만 원이 넘어요. 자기네끼리 사고 팔고 한다는 얘기죠. 더 재밌는 거 볼까요? 피라밋도 거래되고 있고요. 다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 거래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시세 차익이 점점 생기고 있다는 게 더 놀랍죠. 근데 이게 가상 공간이니까 가상 공간에서만의 다른 법계의 룰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 현실 세계의 또 가치관, 가치들이 또 그대로 투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보시면요. 이거 어딘 것 같습니까? 잡을 선 않네요. 강남구 강남역 사거리입니다.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기가 보이는 게 뭐냐면 메타버스를 산 사람들입니다. 여기 땅을 산 사람들이 그 국적을 이렇게 표기를 해줍니다. 중국, 영국, 캐나다, 미국도 있죠. 외지인 소유가 많습니다. 한국 국적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메타버스 공간에서도 강남은 굉장히 인기입니다. 지금은 더 뛰었습니다. 저 밑에 거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저 돈 갖고 못 삽니다. 이게 작년 사진이어서 제가 게을러서 지금 바꿔놓지를 못했습니다. 다음이요. 근데 이게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들?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나요? 이거 샀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닌데 황당하게 자기네끼리 사고 팔고 앉아 있어요. 근데 좋대요. 근데 일일이 가서 그거 갖고 어떻게 뭐 소송을 걸 지금 재간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좋다고 그냥 애들 예전에 무슨 놀이하듯이 부루마블 놀이하듯이 하는 건데 이걸 갖고 지금 시비 걸 지금 재간이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온라인 공간에 뭔가를 봉이 김살달도 아니고 뭔가를 만들어서 자기 그걸 사고 팔고 하고 거기서 또 시세 차익이 남겨지고 하더라는 거죠. 디지털 공간에서. 그 가상성이라는 공간에서 실물 소유자는 따로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코로나가 또 지나면서 이 디지털 그 전환 가속도라 그럴까요? 엄청나게 빨라졌죠. 사실 코로나 오기 전만 하더라도 제가 인공지능 갖고 이런 다양한 기술들 소개하고 다니면서 4차 산업혁명 하고 다니면서 저 이런 생각했습니다. 코로나 터지니까 인공지능도 이제 모든 게 올스톱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 오고 가지도 않고 뭐 일단 당장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모든 논의들이 일단은 수면 밑으로 다 가라앉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웬걸요? 오히려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다시피 디지털 전환 속도, 인공지능의 성능 향상, 이따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형태의 혁신 기술들이 등장과 그 업그레이드 속도는 지난 2년 동안 비약적으로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관통하는 이 모든 변화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하나의 관점과 그 맥을 짚고 들어가야 될 건데 이 모든 변화들에 우리가 마치 급류의 휘슬리들 갈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데이터다. 데이터인데 그 데이터 갖고 뭐 하는 거냐? 한번 쳐봐 주실래요? 릴 거센필드라는 이분이 이제 굉장히 이쪽 업계에서는 유명하신, 학계에서도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소위 말해서 그 3D 프린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그 아이디어를 제공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그 펩이라는 연구소를 만들어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이분이 이런 정의를 아주 오래전에 내리셨습니다. 이미 이 앞으로의 미래 세계 그리고 우리 4차 산업혁명이라는 표현은 안 씁니다. 그 당시에도 이분이 생각하는 우리 미래 세계의 모습이라는 것은 가상 세계. 그러니까 현실 세계가 우리 아톰으로 이루어진 원자로서 이루어진 현실 세계라 그러면 현실 세계가 갖고 있는 모든 정보의 총량이 가상세계의 정보가 갖고 있는 총량과 대등해지거나 오히려 추월해 버리는 상황. 그 상황이 바로 혁명적 상황.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혹은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보면 과연 그럴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느덧 우리는 이미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뭡니까? 스마트폰 열어서 카톡 확인하고 또는 카톡에 의존하거나 아니면 스마트폰 의존해서 하루 종일 누구 만날 거 확인하고 이동하면서 화장실 갈 때도 혹시나 해서 또 들고 가고 또 어떻게 됩니까? 심지어 누가 전화 올까 급한 전화일거나 뭐 확인할 땐 심지어는 샤워실 옆에 세워놓고 샤워하기도 하고 또 전체를 움직이면서 이동하면서 가서도 계속 켜놓고 여러분의 삶의 흔적과 기록은 현실적 경험 세계, 이 아톰의 세계에 많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여러분의 기록, 뭐 문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났었는지, 어딜 갔었는지, 앞으로 또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여름 휴가 어디 가고 싶어 하는지 모든 것들에 대한 데이터 기록들은 어디에 남아있다? 온라인 디지털 공간에 훨씬 많이 남아있다는 거죠. 이미 어떤 면에서는 나의 기록들, 나를 기억하고 있는 모든 기록들은 밖에 노트에 쓰는 일기장도 아니고, 그죠? 내 집에서 내가 살았던 공간에서의 어떤 내 흔적이 아니라 디지털 공간에 훨씬 많이 있다는 겁니다. 또 거기서 많이 있다는 건 그 데이터가 돼서 그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그 데이터를 갖고 어떤 다가오는 미래가 펼쳐질지 앞으로 다가올 때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미래 예측까지도 가능해진다는 게 지금 이 데이터 시대의 중요성이라고 할까요? 무서움이 있는 거죠. 제가 데이터 하는데 잠깐 보십시오. 예. 데이터 빅뱅의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럽니다. 우리 인류가 지금 출발한 이래로 2009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부분의 포털 사이트들, 네이버니 옛날 뭐 구글이니 이런 사이트들이 그 데이터를 대량으로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게 2010년도를 기점으로 하게 되는데 지난 10년 동안 전 인류의 데이터의 증가의 비율이 지금 이렇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혹자들은 이걸 데이터 빅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캠브리안 익스플로전이라고 쓴 이유는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상식적으로 캠브리아기에 대부분의 우리 지구상의 생명체들이 눈을 갖기 시작한 생명체들이 이 지구상에 생겨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그 눈을 갖기 시작한 생명체가 캠브리아기에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 지구상의 생명체의 다양성, 종의 다양성 숫자가 폭발적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했다는 거죠. 지금 보면 먼 옛날 지구에서 캠브리아기를 만났을 때의 그런 상황과 유사한 상황을 데이터의 대폭발 시대하고 같이 하고 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인가? 제가 탈경계, 탈신체하고 있는데 유전자 가해 기술이라고 크리스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시는 분이 계셨을 겁니다. 가실 거고. 근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선천적으로 우리 집에는 치매가 있다. 나도 앞으로 치매 걸릴 확률이 뭐 한 80%가 된다. 아니면 머리가 없다. 키가 작다. 또 아니면 비만이다. 뭐 다양한 형태의 유전 질환이나 가족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병으로 간주하는 게 아니라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해서 유전자만 가해 기술로 그 부분만 해당 부분 이렇게 이건 상상도입니다.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요 캐스9이라는 이건 밑에 있습니다. 없어요? 이렇게 플레이 되는데 동영상이 안 돼? 됐어. 오케이. 예. 요 캐스9이라는 유전자 가해 기술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예를 들어서 치매를 유발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선천적인 질환이 있다든가 뭐 백혈병이 있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그 유전자만 귀신같이 찾아내서 캐스9이라는 저 유전자 가해가 다가서 그걸 잘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어버립니다. 그 오차 확률은 오차율이 몇 조분의 1이랍니다. 오차가 없습니다. 이제는 이 크리스퍼 캐스9은 이거를 개발한 제니퍼 다우드나 교수가 재작년에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놀랍게도 이게 그럼 첨단 기술이니까 비싸냐? 우리나라 돈으로 13만 원이 맞습니다. 그보다 더 싸진답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당장 걱정되는 것은 여러분들 뭐 아주 이해를 쉽게 말씀드리면 그 올림픽 메달리스트들 메달 끝나고 나면 도핑 테스트하고 소변 검사 하잖아요. 왜냐하면 금지 약물을 IOC에서 지정을 먹지 않았느냐, 부정행위 하지 않았느냐를 해서 그 도핑 테스트를 하는데 앞으로 IOC에서는 진 도핑을 하겠답니다. 뭐냐면 운동선수들이 이 유전자 가해 기술을 악용을 해서 특정 유전자를 건드려내면 특정 근육들만 강화시킬 수 있게끔 하는 게 이 바로 유전자 기술이라는 거죠. 이게 엄청나게 경기 수행 능력, 퍼포먼스가
급격히 좋아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바로 유전자 가해 기술입니다. 근데 이건 무섭죠. 이게 바로 영화에서 우리 예전에 했던 가타카라는 영화에 나왔던 그 70년대, 60년대 영화들의 실사판인 겁니다, 이제. 이게 인간도 요번에 그 허쟁쿠이 교수라고 중국에서 실제로 그 선천적 뭐라죠? 에이즈에 걸리지 않도록 한 아기를 미리 해서 유전자 편집으로 실험에 성공해 버렸죠. 그래서 그게 인간 그 복제 윤리에 위배된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엄청나게 비난받고 했는데요. 다음요.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너무 제가 한가하게 준비를 한 것 같은데요. 요거는 이제 그래서 앞으로는 진 디자이너 베이비라 그래서 모든 아기들을 원하는 대로 IQ도 높고 운동력 키도 엄청 크고 근육도 엄청 좋고 한 아기들을 이제 선별적으로 원하는 대로 디자인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시대가 앞으로 온다가 아니라 이미 왔습니다. 못할 뿐입니다. 안 할 뿐입니다. 지금 각국마다 규제가 달라서 하는 뿐인데 이미 이 크리스퍼 기술이 지금 도입됐고 하기 때문에 이건 문제도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오늘 이런 논의들이 지금 이제 빗발치듯이 쏟아지는 거죠. 다음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모든 정보들이 이제 다 디지털화되고 있고 유전체에 대해서도 전부 다 분석이 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유전자뿐만이 아니라 뒤에 보여드릴 알파폴드2, 알파고 이후에 나왔던 그 팀이 만든 인공지능에서는 인간 단백질 구조를 전부 다 해명하겠다고 덤볐는데 작년 2021년 7월에 알파폴드2가 세상에 공개됐는데 그 인식률이 97%라고 합니다. 그걸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 포스트 휴머니즘, 그 중에서도 기술적 포스트 휴머니즘, 그 포스트 휴머니즘 하나의 정의로서 설명할 수 없는 이유가 너무나 다양한 지평과 갈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휴머니즘, 그 휴머니스트들을 이렇다라고 딱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막 논의들이 시작되고 있고 너무나 많은 다양한 갈래의 철학적 지류들이 지금 합쳐지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는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뭐 포스트 휴머니스트들이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럴 때 우리가 얘기하는 게 굳이 한국적으로 이렇게 힘을 붙이면 기술 중심의 포스트 휴머니즘들을 기술적 포스트 휴머니즘, 또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 또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그런 구분법을 뭐 고육지책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적 포스트 휴머니즘에 대해서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을 디지털 데이터로 처리할 수 있으면 결국 인간이 탈신체, 이제 육신은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니냐, 육신을 버려도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는 육신이야말로 모든 고통의 근원이고 또 우리의 죽음이야말로 우리의 영원성을 훼손하는 그런 건데 우리가 젊고 스마트하고 샤프할 때 이 두뇌 정보, 모든 정보를 기억이나 느낌들을 전부 다 온라인으로 업로드 시켜 놓으면 병에도 안 걸릴 것이고 죽음도 맞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황당한 얘기가 지금 기술이 워낙 지금 발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포스트 휴머니즘 논의로 편입이 됐고 또 그걸 기술적 포스트 휴머니즘이라고 논의하는 지경까지 이른 거죠. 근데 그 안에 바로 트랜스 휴머니즘 논의도 있고 포스트 휴머니즘 논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탈신체화라고 합니다. 포스트 휴머니즘의 탈신체화 경향 한번 볼까요? 이 캐서린 헤일즈라는 굉장히 유명하신 다음요? 네, 다음. 이거 다 지금 여러분들 제가 쓴 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따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캐서린 헤일즈의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 휴먼이 되었는가라는 책에 그 가상성에 대해서 이 캐서린 헤일스가 정의를 내립니다. 물질적 대상을 정보 패턴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문화적 개념이다. 이 가상성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기술적 개념이 아니라 문화적 개념으로 우리 캐서린 헤일스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음 볼까요? 그래서 이 문화적으로 우리가 언제 이제 점점 이런 형태의 디지털화 되는 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놓이고 있고 지금 아마 손들어 보시라 그러면 아마 찬반이 나뉘거나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몸 안에 인공지능 혹은 여러 가지 형태의 편의를 제공하는 기계를 아마 끼워 넣는다고 했을 때 지금이라도 당장 하겠다고 하는 사람 몇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아마 잠식이란 표현 쓰거든요. 야금야금 조금씩 예를 들어서 다음 코로나와 유사한 형태의 팬데믹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한테 아주 달콤한 형태의 옵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몸 안에 자그마한 칩, 바늘보다 작은 칩을 하나 넣었을 때 일일이 백신을 5번씩 맞으러 다닐 필요 없이 한 방에 다 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 하더라도 심지어 마스크도 안 끼고 다닐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아마 진지하게 고민이 시작될 겁니다. 내 몸 안에 그
아주 작은 칩 하나 넣기만 하면 내가 이 팬데믹이어도 마스크도 안 쓰고 다 어디든지 프리패스 할 수 있다. 그러면 조금씩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다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 생각과 느낌들을 경험들을 전부 다 어떻게 온라인으로 옮길 수 있을까? 이 아이디어는 1950년대에 BCI 기술이라고 해서 이미 그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다음요. 그리고 최근에 그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뉴럴링크에서는 아까 말씀했듯이 젊었을 때의 두뇌 정보를 아예 그 디지털 온라인화 시켜서 저장하기 위해서 아예 여기다가 저렇게 전극을 다음요. 전극을 아예 삽입을 해버리면 어떨까? 그래서 보기처럼 이렇게 크진 않습니다. 최근엔 더 작아졌고요. 다음요. 그럼 넣을 때 아프지 않느냐? 아플 것 같아서 이렇게 또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어서 하나도 안 아프게 넣는 로봇까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소형화되고 있고요. 이게 바로 이제 지금 실현될 상황이 됐다. 그리고 사이버 대지, 이것은 이제 말 그대로 이 두뇌 정보를 디지털 정보로 전환하는 실험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대표적인 실험이 바로 이 사이버 대지입니다. 사이버 대지의 뇌파를 미리 디지털 정보로 다 읽어내 갖고 이 사이버 돼지가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지 왼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지 미리 다 뇌파로 읽어낸다는 거죠. 이 기술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인간도 이제 이거를 자기의 생각을 한마디로 하이제킹 하듯이 해킹하듯이 우리 생각을 훔쳤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아이디어도 디지털 온라인 상태로 훔쳐갈 날이 멀죠. 이 돼지 실험에서 그런 걸 했다니까요. 다음요. 그리고 그래서 그 중에 아까 지금 크리스퍼 기술 얘기했고 BCI 기술 얘기했습니다. 다음으로 어떻게 우리 인간이 디지털 데이터가 될 수 있느냐.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알파포드 2입니다. 이것만 해도 하루 종일 해도 끝이 없는 이야기인데, 우리 알파고 아시죠? 이 세상에 지금 알파고 없습니다. 알파고를 만들었던 데미스 허사비스 팀이 구글에 지금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그건 천재적인 애들이에요. 12명의 그 딥마인드 팀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인간 단백질, 생명의 단백질 구조를 다 예측해버리겠다고 선언을 해서 3, 4년 동안 지금 거기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처음 알파폴드를 만들었을 때 그닥 성공률이 높지 못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뇌라는 이 몸이 단백질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단백질이 몇 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도리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자세한 내용은 제 책 글에 있습니다. 알 도리가 없는데 이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은 다 일일이 세워볼 필요 없이 한두 개만 샘플만 있으면 그거에 자기네가 그걸 다 예측해낼 수 있다는 거죠. 뭘 예측하느냐? 우리가 단백질 구조를 알 수 없는 이유가 전문가들에 의하면 단백질 구조가 이렇게 접혀 있다고 합니다, 다. 근데 이 접힌 게 한 방향으로 나란히 접혀 있으면 좋은데 너무나 제각각이랍니다. 마치 우리 그 유선 옛날 이어폰 주머니에 끼워 넣었을 때 막 엉망되면 그거 풀지 못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우리 단백질 구조가 어떻게 접혀 있는지 알 도리가 없는데 그것을 예측해내는 이 인공지능을 돌리는 거죠. 근데 거의 그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알아? 근데 이 데미스 허사비스 같은 그 천재 몇 명은 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알파고는 지금 그 옛날의 알파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2017년에 작년에 이 알파폴드 2가 세상에 공개됐는데 이 친구들이 그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마치 자신들끼리 모여서 하는 모든 생화학자들이 모여서 한 연구소에서 1년 내내 하면 이 인간 단백질 구조를 하나 내지 두 개를 밝혀낸다 그럽니다. 근데 그걸 예측하는 경연대회를 매년 여는데 거기서 알파폴드 2가 인공지능이 참여했습니다. 근데 압도적으로 1위를 했죠. 그게 작년 7월의 일입니다. 이게 외신에서는 우리 알파고에서 떠들 것처럼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다고 이제 이렇게 광고하고 그랬죠. 다음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요. 자, 그리고 여기서 알파폴드가 그렇게 됐고요. 다음 보시죠. 근데 알파폴드 2가 자신들이 알파폴드 2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공개를 안 하니까 이 백민겸 박사라는 서울대학교에서 지금 워싱턴 대학에 갔는데요. 이 친구가 자기 지도교수하고 해서 로제타 폴드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뭐냐면 알파폴드 2에 상응하는 그 정도의 성과를 갖고 있는 수준의 퍼포먼스를 보는 인공지능을 아예 만들어 버립니다. 이 사람 인공지능 학자 아닙니다. 화학자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이 백민겸 박사의 로제타 폴드가 2021년도에 사이언스지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연구 탑 10을 뽑았을 때 그중에서 1위를 했습니다. 작년에. 이 로제타 폴드를 갖고요. 다음요. 자,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몸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디지털로 전환하는가 그거에 대한 기술을 지금 얘기했고요. 반대로 이제 몸 밖으로 확장하는 디지털 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다음이요. 한번 클릭해 봐 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진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한번 맞춰보실래요? 됐어요. 됐습니다. 시간 없습니다. 시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제가 강연 나갔다가 최초로 스님 한 분이 이걸 맞추더라고요. 한 명밖에 없는데 한 명이 맞춰요.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전부 다 디지털 휴먼입니다. 다 그래픽 카드로 만들어낸 사람인데, 만들어낸 것들인데, 정답은 첫 번째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한 2, 3년 전에 이게 세스라는 국제전자박람회에서 삼성전자가 제시한 자신의 디지털 휴먼 기술이 이 정도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했던 건데, 첫 번째만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앞으로 어떤 대상을 만나더라도 그게 사람인지 디지털 휴먼인지 분간 못 한다는 거죠. 다음이요. 디지털 휴먼, 이거 볼까요? 오디오가 안 나오네요. 목소리, 뭐 다 똑같습니다. 이거 오바마잖아요. 오바마 아닙니다. 대선 전날 이렇게 해서 이 디지털 휴먼의 딥페이크 기술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오바마를 흉내낸 디지털 휴먼을 유튜브에 풀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속지 마시라고.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에 나오는 것도 속을 판인데 디지털 휴먼 공간에서 만나는 이미지들, 사람인지 또 아니면 디지털 휴먼인지 점점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 다음요. 다음요. 이언 구펠러라는 사람이 겐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지금 기술을 만들었고요. 이거 패스하겠습니다. 또 다음 두 번째, 몸 밖으로 나가는, 몸으로 확장하는 기술에 대해서 우리 클라우드 기술이라고, 여러분들 클라우드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그 되게 지금 편하게 생각하실 때가 많은데 이 클라우드 기술이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너무나 혁신적이고요. 다음요. 다음. 됐습니다. 하나 올려주시죠. 우리가 여러분들 선생님들 얘기할 때 여러분들 앞으로 한 가정에 한 로봇을 쓸 거다. 우리 이미 청소 로봇 쓰는데 그런 청소 로봇 말고 진짜 로봇이요. 로봇 쓸 거다 하면 그 비싼 걸 어떻게 넣겠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하면 그게 지금 가능해진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로봇에 달려있는 형태, 로봇이 비싼 이유는 로봇의 머리랑 뭐랑 하면 너무 비싼 기기들이 다 거의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비싼 건데, 이제 이 클라우드 기술에 의하면은 우리가 로봇을 한 대 사더라도 그 핵심 부품들이나 기계들, 탑재할 기계들을 전부 다 클라우드에다가 전부 다 탑재를 시켜버리면 우리가 로봇을 샀을 때 우리 가정에 들어있는 로봇은 사실상 소프트웨어만 돌아가는 로봇이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그 로봇은 한마디로 깡통같이 보이지만 소프트웨어만 돌아가는 건데도 불구하고 성능은 아주 좋은, 왜냐하면 클라우드에서 그 기술 지원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가격은 엄청나게 내려가는 거죠. 자, 다시 그럼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트랜스 휴머니즘 논의도 나오고 있고 포스트 휴머니즘 논의도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트랜스 휴머니즘을 얘기하고 있는 학자로서 닉 보스트롬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옥스퍼드 철학과 교수고요. 이 사람하고 다음 볼까요? 이 사람이 지금 슈퍼 인텔리전스라 초지능에 대한 책을 최근에 썼죠. 여러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두 번째로 가장 대표적인 유명한 사람이 바로 레이 커즈와일입니다. 특이점이 온자라고, 이게 미국 2006년도에 출간된 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2045년이 되면 인공지능의 모든 데이터의 총량의 합이 결국은 인간의 지적 능력을 넘어설 것이다, 추월할 것이다라고 2006년도에 얘기를 했거든요. 2006년도는 여러분들 아시는 알파고가 2016년도에 데미서사비가 서울에 데리고 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10년 전에 이 책을 썼는데요. 여기 나오는 내기들이 2045년 특이점이 다음 좀 황당한데 면밀히 드셔보면 책을 읽어보시면 놀랍습니다. 근데 이분 얘기하는 게 거의 7, 8날 이상이 맞는다는 거죠. 지금 실현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분이 지금 20년이 넘어서도 계속 이 특이점이 온다가 범상치 않게 논의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요. 이분이 그냥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GNR 혁명이라고 해서 지네틱 그리고 나노 테크놀로지, 인공지능 로봇 기술이 합쳐져서 그런 특이점을 초래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 두 번째 근거로는 자기가 제시한 기술 가속의 법칙, 과거의 무어의 법칙이라 그래서 18개월마다 USB의 성능 용량이 2배씩 증가할 거라고 했는데 지금 그 무어의 법칙이 폐기됐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빠른 속도로 그 디지털 저장 용량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요. 그래서 아까 지금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오픈 AI, 여기 GPT-3도 그렇고 이번에 달리2도 발표했죠. 어마어마한 형태의 지금 인공지능 관련된 연구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음요. 이분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기술이 그대로 간다면 우리가 젊었을 때의 기업과 느낌과 그 지적 능력을 그대로 다운로드 받았다가 업로드했다가 나중에 다운로드 하겠다는 그런 아이디어. 이게 바로 뉴럴링크에서 하는 아이디어거든요. 지금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나 이제 그게 현실성이 있는지는 두고 봐야 될 일인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아이디어들을 추종하고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철학적인 논의들이 바로 기술적 휴머니스트들, 그러니까 포스트 휴머니스트들이 하고 있는 논의라는 거죠. 다음요. 뭐 영화로 보시면 공각기동대나 트랜센더스 한번 떠올리면 되실 것 같고, 제가 지금 계속 주목하고 있고 중심 잡아서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이 기술적 포스트 휴머니즘의 탈신체화 논의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저도 지금 계속 논문 써가고 있는데 흥미로운 건 이분들이 이 한마디만 하고 끝낼게요. 자기네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다는 얘기가 불교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트랜스 휴머니즘이 아니냐, 트랜스 휴머니스트들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글들을 많이 씁니다. 트랜스 휴머니즘 쪽에서요. 또 포스트 휴머. 그 이유는 뭐냐면 멀쩡한 인간이 그냥 평범한 인간이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부처가 되어가겠다는 그런 아이디어, 또 그러한 형태를 실질적으로 수행을 통해서 삶 속에서 실현해가는 그런 과정 자체가 트랜스 휴머니즘의 이념하고 같다. 이 친구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요. 한 발 더 나가서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야말로 자신들이 기술적 포스트 휴머니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탈신체화, 말 그대로 무여열반이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불교를 어떻게 어설프게 공부를 한 건지 어쨌든 간에 그런 논의들이 해서 자꾸 불교하고 친연성을 강조하는 논문들을 많이 발표하는 과정입니다, 최근에. 그래서 제가 지금 일일이 그걸 다 찾아내서 그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 고찰을 하고 있고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지점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게 희론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결코 희론이 아니라는 것. 세상은 지금 변하고 있고 변했고 새로운 과거에 우리가 해보지 못했던 질문들을 우리가 받게 되는 상황이 됐고, 그건 또 불교는 예외가 아니다. 그래서 다른 기독교가 됐든 무슬림이 됐든 지금 이러한 형태의 포스트 휴머니즘 논의에 대해서 최근에 아주 진지한 논의와 성찰들을 지금 거듭하고 있고, 불교는 그래도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 이런 형태의 불교 평론 이런 형태의 지금 학회들이 열리기 시작한 것 같아서 너무 다행스럽고 개인적으로 너무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두서없는 급한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